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야외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드라이브인 박하사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강연이 있어서 양양 강연 끝나고 이곳 낙산해수욕장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랜만에 바다를 보다 보니까 차를 세워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 바다를 보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바다는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다를 바라보고 과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이브인 박하사탐 주제는 바다를 즐겼던, 풍류를 즐겼던 귀족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귀족하면 조선시대 양반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양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를 거쳐서 어떠한 시험을 통해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양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렇지만 얼른 또 차로 이동을 해서 서울로 이동을 하며 양반의 삶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드라이브인 박하사탐은 1, 2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가 본격적으로 어떤 삶을 즐겼는지, 그리고 이 양반이 아닌 노비와 평민의 삶은 어떠했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인 박하사탐 인기가 좀 별로 없어서 사실 제작을 오랜만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끝없이 다양한 콘텐츠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도, 다양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창피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계셔서 빨리 이동해서 서울로 가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다시 오후 수업 때문에 양양 낙산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최 시장, 우리가 바다는 무슨 바다야, 그죠? 맞습니다. 수업 봐야죠. 매주 바다를 보고 있어요. 저희는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 저는 감흥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래도 오늘 아주 짬이 나서 잠깐 여러분께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굉장히 풍류를 즐기면서 이런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양반 사회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오늘 드라이브인 박하사탐을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신분제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30분 때려잡기에서 조선경제, 사회경제, 문화에서도 다뤘지만 신분은 크게 법적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인과 천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천인이 아니면 누구나 양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양천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도인데요, 그 양인에 포함되는 양반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농민이랑 상인이랑 똑같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한 번 더 분화가 됩니다. 양반이 또 따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을 상민이라고 부르죠. 상민.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판매하는 상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선시대 평민을 상민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최 시장과 함께 보부상 아니었을까요? 보부상? 그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년에 작년 2018년 기준에서 한 8만 킬로를 다닌 것 같은데 보부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반 이제 상민이죠. 저는 이 전생 체험을 믿지 않는 이유가요, 다들 전생 체험하면 다 공주에다가 무슨 장군님이시고 하는데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럼 농사는 90%가 여러분 농민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평민의 후예라는 거,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반은 별로 많지가 않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를 따서 조선시대에는 사회적으로 반상제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소수의 양반 사회라는 게 중요하죠. 양반은 이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부터 본인까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다. 5대 안에 과거급제자가 없으면 양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극에서 보면 밤새도록 이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가문을 위해서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선은 정도전이 설계를 하고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성리학을 강조했던 나라다 보니 과거 시험도 성리학 위주로, 주의가 만든 주자학이라고 하죠. 이 주자학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 근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양반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4대 광종 때 이 중국 후주에서 들어온 쌍기의 건의로 귀화를 한 인물인데요. 중국인으로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무려 우리 민족을 1000년 동안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됐죠. 1000년 동안 존재했던 제도가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하고 이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면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문과와 무과가 생겼죠. 문과. 그래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문반,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무반이라고 칭하고, 왼팔 오른팔 양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문반, 무반, 양반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려 이 조선 초기에는 신흥무인 세력이 이성계가 왕이었고, 초기에는 이제 무과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무과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 문과 시험이 더욱 중요해졌고요. 무과에 합격하면 최고 정상품 당상관 자리까지밖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위로 더욱더 높은 고위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과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무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과거 시험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기 시작해볼까요? 과거 시험은 지금의 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결합한 난이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33명을 최종 합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 국제학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33명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과거 시험은 이 속과와 대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자로는 이제 초시, 복시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보는 시험을 생원시와 진사시라고 부르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허생원은 이제 이름이 생원이 아니라 직급이 생원입니다. 직급이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하면 허생원, 김진사 이런 직책을 갖게 되는 거고, 생원과 진사가 된 사람들은 마을에서 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 수령과 결탁을 해서 그 마을의 거의 최고 우두머리, 거의 군림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원, 진사시 합격한 뒤에 대과에 응시를 해서 관료로 진출을 하는 개념이죠. 이 인원을 살펴보시면 전체 초시에서 250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서울에서 보면 한성부에서 인원을 추리고 각 지역 8도에서 향시라고 해서 지역 8도에서 인원을 추려서 전체 250명을 먼저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250명이 대과에 응시를 해서 총 33명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양양IC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또 안전관계상 저희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한국사 기본 개념, 이 흐름을 좀 파악하신 뒤에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조선 임진왜란 전후로 조선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먼저 군사제도를 살펴봤을 때 이 지방군의 개념이 과거의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예비군 성격의 잡세권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임진왜란 때 모두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 지방군의 개념을 양반과 노비까지 포함을 해서 소고군 체제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노비들도 군역의 의무를 진다라는 게 중요하죠. 노비들이 조선 후기에 소고군으로 편제가 되면서 무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돼요. 천인이면서도 무과에 응시를 해서 무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과 시험에 응시를 해서 무인이 된 뒤에 아들 또는 손자들이 문과 시험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도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집중해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양고속도로라서 아무래도 터널이 많죠, 여러분. 터널 때문에 좀 어둡다라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역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 초시를 250명을 선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과장에 숙종 때 일화 중에 이 과거 시험을 보는 과장에 응시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유생들이 발표 죽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있는데 가문의 명예가 걸렸는데 아주 그냥 기를 무릅쓰고 과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고, 역시 사람들의 일이다 보니 컨닝 페이퍼가 또 만연했었죠. 컨닝 페이퍼도 있었고, 이런 데도 전문 용어로 다 존재하지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신 시험을 보는 개념도 있었고, 시험을 대신 볼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지에 이 출제자하고 또는 채점을 하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암표처럼 시험지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의 이 부정행위가 그대로 과거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시험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버지가 시험 감독으로 있으면 그 아들은 그 시험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왜 이 당시는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직접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필체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필체를 옮겨 적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지에 이제 답안을 제출하면 상리가 그 시험지를 받아서 자기 필체를 옮겨 적습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필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이러한 시스템까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데 옮겨 적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먼저 내려고 또 아우성인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내야 옮겨 적고 내용이 좀 더 꽉꽉 차지기 때문에 먼저 내려고, 협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협잡이 생기는 등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과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이 양반, 뼈대에 있는 이 양반집 가문에서 가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가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80년 동안 출제했던 과거 시험 문제은행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과거 족보. 80년 동안 그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과거를 대비한다라는 건데요. 재밌게도 그 집안에서 과거 급제자가 무려 8명 이상이 배출이 되는 등, 이게 참 과거하고 지금하고 문제은행 또는 쪽집게 과외 이런 게 성행했음을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양반이 된 그들, 양반이 운영하던 조선, 과연 어떤 풍류를 즐겼을까요? 2부에서는 이 과거에 급제한 양반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하거나 어느 자리를 가야지만 명의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논문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양반이 즐겼던 문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노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조선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제 안전운전, 안전하게 서울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희 박하사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무료로 이렇게 한국사 교양을 기록해서 열심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홍보가 생명입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면서 박하사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글 많이 써주시고요. 소통하는 박하사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